자, 그 다음에 증거 동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증거 동의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또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증거를 동의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있다면 동의해 줄 필요가 없죠. 증거 능력이 없을 때도 문제되는 거죠.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에 대해서 증거 동의를 해주게 되면 그것만 가지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때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증거 동의, 그렇다면 이 동의를 뭐로 봐야 될 것이냐, 진정한 것을 뭐로 봐야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 판례상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 다시 말하면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증거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318조 1항이 나와 있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때 증거로 할 수 있다. 이게 318조 1항 증거 동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서류 또는 물건이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때 서류라고 한다면 전문 증거가 되겠지만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증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 증거 이외의 증거도 증거 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동의라고 하는 이 개념을 봐주셔야 되겠고,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동의의 본질에 대해서 나오는데, 역시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만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랬어요? 반대 신문권의 포기로 본다 그랬죠? 자, 그 점만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반대 신문권의 포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예. 그 다음에 본질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문제 삼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 동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동의의 주체와 당사가 되겠는데요. 예. 동의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검사와 피고인이 됩니다. 검사와 피고인.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법원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원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의의 대상은 앞서 서류 또는 물건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물건이, 즉 물적 증거가 동의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근데 반대 신문권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문제되는 거죠? 진술이 문제되는 거잖아요. 반대 신문권과 무관한 물건은 동의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입법적 오류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의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하면 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일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따라서 동의의 시기와 방법이 논의가 되는데, 동의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증거조사를 다 마쳤다 그랬을 경우에 증거 동의를 해주게 되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의 방법은 우리 판례는 소극적인 의사표시 또는 묵시적인 동의로도 족하다라고 보고 있단 말이죠. 다만 이제 학설상으로는 적극적으로 명시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적극적으로 명시해야 된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동의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증거 능력, 즉 반대 신문권을 포기하는 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반대 신문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굳이 명시적이지 아니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면 그 중에서 나누어서 증거 동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증거 동의의 의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피고인이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그때 증거 동의도 의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피고인이 출정 없이 증거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이거 318조 2항인데요.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 보게 되면 분명히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가 지난번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본 바 있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 330조에 있었는데 그때에도 증거 동의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이른바 방어권 남용설에 의해서 증거 동의를 의지해준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다시 나오는 거죠. 예.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피고인 변호인이 임의 퇴정되거나 퇴정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증거 동의를 의지해 줄 것인가 이 점인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방어권의 남용으로 봐서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의 동조의 퇴정을 벌인 것은 방어권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어법원으로서는 이 330조 들고 나오죠. 330조에 의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 판결할 수 있다. 심리 판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판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심리를 붙이는 거죠. 이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318조 제2항 규정상 피고인의 진위와 관계없이 318조 1항에 도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라고 우리 판례는 보고 있단 말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 간이공판 절차 잘 아시죠? 증거, 전문 증거에 대해서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의지해 주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되겠어요. 물론 이제 이의가 있다면 그렇지 않고요. 자, 동의를 했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때는 증거 능력을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때 증거 능력을 인정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311조 내지 320조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진정성이 인정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그렇다면 진정성이라는 거 하는 것이 문제되는 거죠. 이 동의가 있어도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때 한해서만 증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진정성은 어떤 의미일까? 진술서에 서명 날인이 없거나 진술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과 상이한 경우 또는 진술 내용이 진술과 다른 경우와 같이 신용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유형적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그 내용이 진정한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점입니다. 전문 증거에 들어있는 진술의 내용이 진실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록 진술서에 서명 날인이 없거나, 진술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과 상이한 경우, 진술 내용이 진술과 다른 경우와 같이 신용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유형적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용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유형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 정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어떤 전문 증거가 있는데 그 전문 증거는 진술 증거란 말입니다. 그 진술이 어떤 상황 하에서 이루어졌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진술의 진실성, 신용성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진실성인데 진실성을 의심스럽게 할 만한 외부적 정황 하에서의 진술이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상대방이 증거 동의를 해주게 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진실성의 문제를 그 진술의 진실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 진술이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상황이었느냐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동의는 철회 또는 취소할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 가능하냐? 한마디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증거조사가 우리 판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따라서 증거조사가 완료되게 되면 그때는 철회도 안 되고 취소도 안 됩니다. 1심에서 증거동의를 해줬다. 2심에서는 이미 증거조사 1심이 끝났으니까 자, 증거동의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로 갈까요?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 능력 또 나왔네요. 이건 뭐 특별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말고요. 거기서 증거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의 본질도 우리가 봤고요. 이것도 봤고요. 주체 문제 안 되고, 동의의 대상입니다. 앞서 했던 것처럼 서류, 이건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물건인데, 우리 판례는, 이것도 인정해줘요. 물건에 대해서도. 반대 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에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하여 물건도 여기 보면은 물건을 포함시켰잖아요.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입법론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거를 판례 입장을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생각해 보세요. 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누가 증거로 제출하겠어요? 검사가. 이건 검사가 제출할 겁니다. 그럼 이걸 누가 동의해 줘야 됩니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 피고인은 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왜? 이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에 대한 진술이니까, 피고인이 피의자였던 자기에게 질문을 한다는 얘기가 성립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은 증거 동의에서 동의의 본질을 반대 신문권의 포기로 보지만, 증거 동의가 언제나 반대 신문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판례는 즉 반대 신문권이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판례 입장을 좀 이해할 수는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죠. 반증. 이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라 해야 됩니다. 동의의 대상은.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가 증거 동의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반증입니다. 반증. 피고인이 제출한 반대 증거는 동의의 대상이 아니나 검사가 제출한 반대 증거는 동의의 대상이라는 견해와 양자를 구분할 근거가 없고 반증도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여야 할 것을 요하므로 동의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실제로 여러분들 본증과 반증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공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거증 책임을 공부했었는데 거증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제출한 증거, 이거는 본증이라고 해요. 본증. 반면에 부담하지 않는 자가 제출한 증거는 반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본증은 그죠? 거증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느냐, 이 본증은 법관에게 확신을 줘야 이 본증은 그 기능을 다하는 거예요. 반면에 반증이라고 하는 것은 거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자가 제출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증은 요증사실에 대해서 법관이 갖고 있는 심증에 의심스럽게 하면 됩니다. 의심만 들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원래 거증 책임은 누가 부담하죠?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하잖아요. 예컨대 구성 요건 해당성을 증명하게 되면 위법성이 추정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거증 책임 입증 부담에서 구별했는데, 그럼 위법성이 추정되니까 아하, 이게 위법이겠구나 라고 법관은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피고인 측에서 아닙니다, 이거는 정당방위입니다 라고 해서 자기가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거죠. 근데 정당방위만 주장한다고 해서 법관이 흔들리나요? 아니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나간 거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그죠? 주장된 사실을 증명하려고 뭔가를 제출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반증입니다. 그럼 그랬어? 그럼 어디 증거를 대봐봐. 그래서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 증거는 반증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반증이라는 얘기는 그럼 이게 정당방위가 될 수 있겠군. 이렇게 의심이 들면 위법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검사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즉 그것이 정당방위가 아님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그게 본증입니다. 이게 본증과 반증의 차이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반증의 경우에도 그죠? 증거 동의 대상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설 대립이 있는 거죠. 우리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유죄의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 반대 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거나 증거함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증거 판단의 자료를 할 수 있으므로 증거 동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과 자유로운 증명을 요하는 사실을 왜 구별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증명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의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반면에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한 사실은 증거 능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범죄 성립 요건이라든지 형벌권의 양이라든지 법률상 가중 감면 사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요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거정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피고인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하면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 증거가 증거 능력을 요합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증거 능력을 요하지 않으니까 증거 동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위법수의 증거가 과연 증거 동의 될 것이냐.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위법수의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위법수의 증거를 위법한 수사를 억제하겠다. 그래서 뭐를 달성하자는 얘기예요? 예.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막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위법수의 증거 배제 법칙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만약에 위법수의 증거 배제 법칙이 존재하면서도 위법하게 수입한 증거를 당해 요증사를 증명하는 직접적 증거로 쓸 수가 없는데, 근데 만약에 증거 동의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위법수사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혹시 모르죠? 상대방이 동의해주면 증거를 쓸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예.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위법수의 증거는 증거 동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되는 거다. 또 한편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증거 동의 대상이 안 된다면 아주 위법이 경미하다. 이건데 제가 사과로 예를 설명해 드린다면은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있는데요. 사과칩, 예. 근데 이 사과 전체가 썩었다. 그럼 이건 먹지 말고 버려야 되겠죠. 근데 사과 사면 이런 데 이렇게 검게 이렇게 약간씩 썩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사과 그냥 버리나요, 우리가? 여러분 버리십니까?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이 이렇게 경미하다면 그럴 경우까지도 우리가 증거 동의, 물론 이제 우리가 위법수의 증거 배제 법칙에서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을 말합니다. 단순한 경미한 위법만 가지고는 증거 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대한 위법이긴 하지만 전체 요증사실의 증명을 위해서 실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증거가 되는데 그럴 경우까지도 무조건 다 증거 동의를 배제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원래는 번복 진술 조서를 받기 위해서 공판장에서 피고인이 유리한 증언한 증인을 검사가 다시 참고인으로 불러서 참고인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참고인 진술조서에, 범벅 진술조서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판례가 한 줄 써놓습니다. 증거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죠? 증거 동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거를 보시게 되면 학설상 논의가 있는데요. 우리 판례는 218조에 위반하여 임의로 제출받은 압수물을 찍은 사진이나 216조 1항 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210조 2항 3항에 반해 계속 보관 중인 압수물 등은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영장주의 위반의 경우에는 증거 동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잠깐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주지 않은 증거보전 절차상의 증인신문 조서도 증거 동의가 있으면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정 진술을 번복하는 참고인 진술서의 증거를 부정하면서도 이러한 진술 조서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봤어요. 그 얘기는 증거 동의 대상은 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판례 입장은 절충설정의 시각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서 달리 보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고민은 왜 할까요? 법원은 실적 진실의 발견이라고 하는 그런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적 진실의 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증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정말 흠이 없는 깨끗한 증거만 우리가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한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동의 시가 방식 우리가 봤고, 포괄적 동의 문제, 동의 의제 문제, 간이공판적 특징, 효과, 그 다음에 동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인데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동의의 대상이 된 그 부분, 특정된 물건이나 서유, 여기에 대해서 인정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일부에 대한 동의, 여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인적 범위는 만약에 피고인이 여러 사람일 때 각각 독립하여 반대 신문권을 갖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 시적 범위는 한 번 동의는 영원한 동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판 절차 갱신이나 신급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동의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진정적 조사의 의미 봤어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의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 다만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그죠? 전제 요건이므로 자유로운 증명, 즉 범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봐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라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의 처리와 시기 우리가 취소와 철회 봤죠. 언제까지 한다고요? 증거조사가 만료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라고 했던 거. 역시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봐요. 취소라고 하는 것도 증거조사 완료하기 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사소송 절차에서 당사자의 의견과 증거 능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 당사자가 누구예요? 일반적으로 검사와 피고인인데, 검사의 그 의견이 문제되는 건 극히 드물겠죠. 그래서 피고인이나 피의자, 특히 피고인의 의견이 문제되겠죠. 그래서 그냥 한번 내용에 따라서 한번 쭉 한 번만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거기 어떤 게 있어요? 의견 진술의 종류 해가지고, 일반적 의견 진술, 그 다음에 서류 물건의 증거 능력에 관한 의견 진술, 또,
증거 능력에 관한 의견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증거 능력 서류 등의 문제, 시기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의 의견과 증거 능력의 문제 해서 소개되는데요. 요 네 번째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쭉쭉 읽어만 보시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증거 서류에 대해서 임의성과 성립의 진정 또는 내용 인정 취지의 의견을 진술한 경우 피고인이 그래서 아마 피고인의 자백이 들어있다나 진술이 됐다면 임의성이 인정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성립의 진정 또는 내용의 인정인데 만약에 이렇게 인정해 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뭐 특신 상태 요건으로 한다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어찌저러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죠? 반면에 피고인이 증거 서류에 관한 임의성을 부정하거나 성립의 진정을 부정하거나 내용 부인의 진술을 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임의성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진술이나 자백 시수 과정에 공문폭행 협박 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죠? 임의성에 기초되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고 증명 방법은 자유로운 증명이냐 아니면 엄격한 증명이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한다는 거죠? 만약에 부인했다면은 검사에게 거증 책임을 부담시키고 이때 증명 방법은 여기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증명 방법은 우리 판례 입장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라고 보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성립의 진정을 부정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원칙적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죠. 이건 과거의 판례인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진정 성립을 인정했다면 실질적 진정 성립을 취소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꽤 오래된 판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형식적 진정 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 성립도 인정되어야만 증거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면 사경역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피고인이 부동의했다. 전문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면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렇다면은 개별적인 전문 증거에 대한 각각의 요건상의 규정상의 요건을 구비했을 때만 증거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탄핵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핵 증거 아마 우리 국민들은 탄핵이란 말에 어쩌면 희열을 느낄까요? 아니면 노이로제를 느낄까요? 두 분 다 아마도 이런 겁니다. 탄핵 증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를 조사하게 되면 자료를 얻게 되는데 그 자료를 평가한 것이 이게 바로 뭐라고요? 증명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증명력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가 이것이 과연 믿을 만한 거냐, 또 하나가 그로 인해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증명력을 증명력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고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 끌어내리는 것을 탄핵 증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회복시키는 것을 회복 증거라고 하고, 그리고 끌어올리는 것을
증강 증거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탄핵 증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어떤 증거의 실적인 가치를, 그죠? 떨어뜨리는 거, 그죠? 증명력을 떨어뜨리는 증거, 그걸 우리가 탄핵 증거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탄핵 증거는 주요 사실, 즉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이 아닌 보도 사실에 관한 증거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그러니까 탄핵 증거는 증거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자, 잠깐 보실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탄핵 증거를 어떤 범위 내에서 쓸 것이냐라는 거죠.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가 결국 공판정에 등장해서 당의 사건의 그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제한 허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 탄핵 증거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된다는 한정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한정설적 시각에서 봤을 때 탄핵 증거는 어떤 것이 탄핵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 그죠? 어떤 범위 내에서 허용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탄핵 증거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점에 중점을 두시고 한번 보셔요. 네. 탄핵 증거의 의의. 분명히 312조에 316조 나오죠? 312조 내 316조 규정에 의해서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 중이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게 한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예. 진술의 뭐요? 증명력을. 어떤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인데,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인데, 탄핵 증거, 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탄핵 증거라고 한다. 요건 뭐 참고해 주셔도 되겠고요. 그렇다면 탄핵 증거는 어떤 범위 내에서 허용할 것이냐 이건데요. 예, 이 점에 대해서는 탄핵 증거를 넓게 인정하자는 입장도 있고 제한해서 주하는 입장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탄핵 증거라고 하는 것은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정설로 봅니다. 즉 어떤 증거로 제한되느냐 하면은 바로 자기 모순 진술. 요 대목이에요. 자기 모순 진술. 이거로 한정된다 이거죠. 즉 동일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과 반대되는 공판정 이외에서의 진술, 즉 자기 모순의 진술로 한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학설상으로는 그 외에도 비한정설, 절충설, 그 다음에 이원설 등의 대립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자기 모순 진술로 한정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탄핵 증거로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이건 문제 안 되고요.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나 진술을 탄핵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임의성이 없다는 얘기는 고문이나 폭행 협박, 신체 구성의 부단장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탄핵 증거로 써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탄핵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성립의 진정은 인정돼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학설상 논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래요? 탄핵 증거에 관해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요 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탄핵 증거는 자기 모순 진술이거든요. 자기 모순 진술이려면은 그 진술이 자기 진술이라는 것이 증명돼야 되는데 거기 성립의 진정이 없다면 그죠? 그 진술이 자기의 진술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내 진술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증거로 쓴다는 것은 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하나
공판정에서 증언한 이후 이루어진 자기모순 진술. 즉, 자기모순 진술은 원칙적으로 공판정에서의 진술 이전의 진술이어야 되는데, 공판정 진술 이후에, 공판정 외에서의 진술을, 이른바 탄핵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판정에서 진술한 자를 불러다가, 좀 심한 말로 족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모순 진술을 얻어낸 다음에 공판정에 제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또 의법수의 증거 원칙적으로 탄핵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런 정도만 받으시고요. 조사 방법은 이거는 증거 능력이 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탄핵 증거의 범위와 대상인데, 탄핵의 대상, 원칙적으로 탄핵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측 증인이 아니라 검찰 측 증인이 되겠죠, 그죠?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원래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그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는 피고인의 진술이 탄핵 대상이 되느냐 이거예요. 피고인의 진술이 탄핵 대상이 되느냐. 자, 이 점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대법원인데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와, 문제 아시겠죠?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들은 유죄의 자료를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언이 없지만,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도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의 법정의 진술을 탄핵한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모순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수사 단계나 검찰 단계, 즉 경찰 수사나 검찰 단계에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게 한 증거로는 쓸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큰 적은 아니지만. 또 자기 측 증인도 탄핵할 수 있느냐? 가능해야 되겠죠, 이거는요. 왜냐? 기껏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할 것으로 생각하고 증인을 세웠는데 결국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더라 이거죠. 그런 그 증인을 탄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탄핵의 범위인데요. 이건 증명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증명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이건 가능한데, 회복시키거나 올리는 것까지 가능하냐 문제예요. 이것도 가능하냐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탄핵시키는 것이 가능했다면 회복하는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균형상, 공평의 원칙상 긍정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상 녹화물 등을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 318조의 2, 이 탄핵 증거인데요. 그 2항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312조부터 16조까지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투기 위해서는 증거를 할 수 있다. 이게 318조의 2입니다. 그런데 1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 녹화물은 여기 나오죠? 공판 준비나 공판 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킬 목적으로, 그죠? 그때 한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 재생을 시청하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영상 녹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때 쓰이고, 아니면 기억 환기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탄핵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 일반적인 견해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건 공판 중심주의 반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3번 주제도 탄핵 증거에 관해서 논하시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봤던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탄핵 증거와 관련된
23번 그 사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아마 증거 능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크네요. 증거 동의 이제 되게 이제 종합적인 사례가 아마 뒤에 많이 배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려운 것 같지만 부분적인 논점을 하나 찾아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나름대로의 정답이죠. 그거를 말씀으로 해보시는 거, 그것이 형사소송법 또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실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아주 기묘한 그리고 중요한 절차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책을 몇 번 읽는 것보다도 그런 주제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거, 그게 오히려 더 필요한 것입니다. 책을 몇 번 읽으시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난 이래도 했다, 나는 10회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주제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가 복잡하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에 복잡한 사례 나와요. 근데 결과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거기서 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답안으로 써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답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때 학설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법원의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물론 더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또는 형사소송 규칙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알아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요건 절차 쭉 꿰서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다른 시험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진행해 왔던 방식, 여러분들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하실 수 있고 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3번 사례, 요거는 우리가 굉장히 정말 복잡하죠. 복잡해 보이죠. 그렇지만 어떤 논점이 숨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죠? 우리가 충분히 읽어서 찾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나서 거기에 논점이 무엇이고 논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무엇이고 그 판단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 결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